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폐결핵이라고 한다면 후진국에서나 있어야 될 결핵균 감염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발생률이 높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이 결핵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대처해서 우리 사회에서 퇴치될 수 있는 질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주 서광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윤병갑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왕국이라고 들었습니다. 결핵 왕국. 정말 이런 선진국이 이런 후진국 감염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환인지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엄 투버클로시스라는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대표적인 후진국병이라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 결핵균에 감염돼 있다 하고요. 2010년 한 해 동안만 해도 880만 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였고 네. 또 이 중에서도 110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한 해 통계를 보면 결핵의 신환자 수가 3만 9천여 명에 이르고요. 예.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자 수도 2,300여 명에 이르는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감염이 돼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절반가량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보니까 보건 비상사태다 결핵을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봐서 사실은 심각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내가 결핵균이 있는지 또 결핵 환자인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예,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있겠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감기로 어인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감기 증상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 때문에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결핵을 의심해야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기침 이외에 객담과 그 혈흔이 보일 수도 있고요. 심하면 호흡곤란과 흉통까지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호흡기 이외의 증상으로는 발열이라든지 식은땀, 식욕부진, 예.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결핵균이 지금 왕성하게 발현해서 결핵의 병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우선은 기침 하면 바로 가서 좀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핵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 전체에 이렇게 퍼질 것 같은데 유독 폐결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폐에만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다른 곳에서도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핵균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이 가능한데요. 결핵균 특성상 결핵균은 산소가 풍부한 곳을 매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과 빛에 약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전체 결핵 중에서 폐결핵이 가장 많은 이유는 우리 몸 중에서 폐가 산소가 가장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폐외 결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요. 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로는 늑막이라든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 그리고 척추나 관절, 임파선, 그리고 대장과 간, 생식기, 비뇨기까지 두루에 걸쳐 발생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의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 소득 수준도 높고 우리가 위생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핵에 많이 걸린 우리나라가 취약 지구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결핵 신환자의 연령 분포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20대에서 1차 정점을 이루고요. 30, 40대에 걸쳐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 고령층에서 다시 증가를 시작해서 70대 이상에서 2차 정점을 이루는 분포를 보입니다. 결핵 퇴치를 눈앞에 둔 선진국의 경우는 주로 노년층에서 그 결핵균이 재활성화되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핵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젊은 연령층에서 그만큼 노출이 줄어들게 되고 발병 확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그 결핵 후진국의 경우는 그 결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에서 그 전염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또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도 많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발생률이 높은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 환자를 관리해야 되겠군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때 전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염 경로를 제대로 알고 좀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결핵을 유발하는 결핵균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숨 쉴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재채기, 기침을 하게 되면 결핵균이 포함된 그 미세한 수많은 그 가루가 공기 중에 배출돼서 떠다니게 되는데요. 아하. 이것을 비말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말핵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주변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마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것이죠. 아하. 이제 결핵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전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염력도 굉장히 강한 독한 균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을 예.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예, 일단은 결핵균에 감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핵균이 포함된 비말핵을 공기를 마심으로써 기관지를 따라 결핵균이 폐 속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 감염이 성립되지만 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균들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되었을 때 발병하는 것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활동성 결핵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환자의 약 30% 감염이 되고요. 예. 이렇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경우에는 자신의 면역력으로 대부분 이겨버리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고 네네. 감염된 환자의 약 15% 이하에서만 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또 결핵 환자의 50%는 이렇게 감염이 된 후 1, 2년 후에 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나머지 50%는 잠복 상태로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 그때 재활성화돼서 결핵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복잡한 겨울에 시내버스 안이라든지 할 때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결핵이 많이 번졌다는 뉴스도 많이 접했거든요. 또 시내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결핵을 가지신 분들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특별히 생활상에 뭐 주의해야 될 수칙 같은 것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핵을 치료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전염력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2주의 기간 동안만큼은 환자의 마스크 착용을 비롯하여서 환자의 철저한 격리 조치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이라든지 식기류 같은 생필품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결핵 환자와 함께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같이 생활해도 별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따로 소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 먹으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이 이렇게 또 내가 마시게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마스크와 같은 철저한 예, 격리 조치가 먹는 걸로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뭐 치료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폐결핵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이렇게 딱 대고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핵은 흉부 엑스레이나 CT 혹은 객담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부 엑스레이나 CT는 결핵 진단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은 단독으로 결핵을 진단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결핵을 치료했거나 혹은 일부에서는 결핵을 치료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면역력으로 호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폐에 하얗게 흉터가 남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를 비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비활동성 결핵이 있는 부위에 하얗게 더 음영이 진해지면서 네. 이렇게 결핵이 의심이 된다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 객담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 객담 검사에는 가래 검사단 말씀이죠? 네, 가래 예, 검사입니다. 예. 가래 검사에는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도말 검사는 이틀에 걸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배양 검사는 특수한 배지에 결핵균을 직접 증식을 시켜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최대 2달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래 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보는 것이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가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단하게 됩니까? 네, 객담이 나오지 않더라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유도 객담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고농도의 생리식염 수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 가래를 유도하게 됩니다. 예. 이 유도된 객담을 통해서 그 결핵균을 발견하여서 진단할 수 있겠고요. 이 유도객담 검사라도 진단이 되지 않으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이용해서 기관지 세척이라든지 솔질 검사,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체내에 균이 존재하지만 가래로 직접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고요. 예. 이런 경우는 세균학적으로 음성인 결핵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늑막염이라든지 임파선 비대가 있다면 흉수를 채취하거나 임파선의 세포라든지 조직을 채취해서 진단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실 때 그 기관지 내시경 설명해 주셨는데 위내시경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좀 생소하거든요. 소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관지 내시경은 말 그대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기관지 속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위까지 아주 근접해서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진단의 정확도, 확률을 높이는 검사 방법인데요. 직접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73세 여자 환자분이 수개월간의 기침을 호소해서 내원하였습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CT를 보았는데 오른쪽 아래쪽 폐 부분에 결핵으로 의심되는 하얀 염증성 병변이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지에서 약간 기관지가 좁아진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담 검사를 시행했는데 도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 일부가 좁아져 있고요. 점막은 붉게 보여야 되지만 이렇게 까맣게 탄본적 소견이 보입니다. 이는 대부분 과거 결핵에 의한 후유증, 흉터를 시사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그 검사를 시행하였고요. 세척 검사에 도말 검사에서 결핵균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결핵을 진단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뭐 수면제 상태에서 숙련된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의해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지혈제, 항응고제 같은 출혈소인이 있거나 그리고 과거에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 코메인 반응이 있다면은 검사 위험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어렵지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또 치료를 좀 잘해서 완치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치료도 좀 어렵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결핵은 적절히 병합된 약제를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항생제를 먹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결핵제입니다. 항결핵제. 일단은 항결핵제 효과가 좋을 뿐더러 그 부작용이 적어서 결핵의 초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를 1차 결핵 약제를 하고요. 이렇게 초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 결핵이 있는 경우에서 사용된 약제를 2차 결핵 약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1차 항결핵제에는 아이나와 리판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불톨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초치료 시에는 처음 2달간은 이 네 가지 약제를 매일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에서 7개월가량은 약제를 조금 줄여서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완치가 가능하다. 꾸준히 근데 이제 6개월 내지 9개월 충분한 시간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뭐 부작용 약이 좀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또 잘 먹어야 되는 질환이다 그런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핵약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간독성입니다. 피로, 붓기, 황달 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에탄부토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약제에서 주로 발생이 가능하고요. 이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나 술, 또 우리나라 같은 한약을 주로 선호하고요. 또 건강 보조식품의 동반 섭취를 피해야겠습니다. 큰일 나겠죠? 네. 잘못하다가는. 각각의 약제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아이나 같은 경우는 피부 가려움증과 손발저림이 있겠고요. 리판핀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나 눈물, 심지어는 땀까지도 붉게 변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관절통이 쉽게 발생하고 소화불량, 오심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가 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그 증상적인 약제로
충분히 호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탄부톨인데요. 예. 에탄부톨을 먹게 되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든지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예. 약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 좀 속이 많이 메스껍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약을 좀 먹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져서 내가 다 나선 거 아닌가 하고 약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가 많다. 그것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계량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아주 급격하게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 항계력제는 대사를 중단하고 잠시 쉬고 있는 이런 계력균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균까지 죽이려면 살균을 해서 완치까지 가려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제를 끊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계력은 치료 기간이 길고 다양한 약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력약제를 중단하게 된다면 치료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기존 약제의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 계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아하. 절대로 임의로 계력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을 임의로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 끊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지시대로 먹어야 된다. 근데 그 다제내성, 특히 요즘에 이제 북한 결핵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의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 다제내성이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다제내성 계력은요. 말 그대로 그 계력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약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아이나와 리팜핀이라는 약제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제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계력을 말하고요. 이게 약이 안 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범위 약제 내성 계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아이나 리팜핀의 내성이면서 주사제 중에서 한 가지 이상 그리고 퀴놀론계 약제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의 약제에서 내성을 보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채치료 환자의 약 15%가 예. 다제내성 계력이고요. 초치료 환자의 3%와 비교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광범위 약제내성 계력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제내성 계력의 5% 이상에 해당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을 중간에 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면은 이런 환자분들도 그래도 치료를 좀 제대로 해서 좀 결핵균을 좀 확 싹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적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예. 하지만 다제내성 계력은 2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 아하. 때문에 일단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예. 그리고 부작용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공률이 50에서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예. 그리고 계력약의 정확하고 적절한 선정이 치료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경험이 많은 호흡기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범위 내성의 계력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물론 다제내성 계력보다는 치료가 어렵겠지만 예. 몇몇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아하. 치료 성공률을 보인 바가 있어서 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절대 다제내성이 안 되도록 처음 치료해서 잘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된 처방약을 잘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해주셨는데 완치 판정은 언제 어느 때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계력 치료에 있어서 완치 판정의 중요한 지표는 균의 소실 여부입니다. 예. 완치라는 것은 치료 마지막 달 후에 시행한 객단 검사에 배양이 음성이면서 그 전에 한 번 이상 배양이 음성이었던 경우로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치료 기간을 채웠지만 이런 객단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없다면은 이는 완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완치와 완료 모두 치료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진단 당시 균이 양성인 환자는 소정의 기간까지 균 음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걸로 치료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치료를 정경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대로 처음부터 균이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치료 기간까지 균 음성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또한 치료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결핵 척추 치료의 성공률이 95%입니다. 예. 이 말은 나머지 5%에서는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핵의 재발은 치료 종료 후에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치료를 완료하더라도 소수의 결핵균은 증식을 하지 않고 휴지기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활성화돼서 재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 하지만 이렇게 재발한 결핵균은 대부분 감수성 균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사용했던 약제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아, 다행히 내성은 아니군요. 그럴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단지 처음 치료 시에 치료 기간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치료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예. 약 3개월의 치료 기간을 더 연장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사회적, 전체적인 체계적인 결핵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가에서 결핵 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공협력 결핵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환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먼저 이런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결핵을 주로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네. 요즘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의 90%를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를 희귀난치성 산정특례로 지정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10%까지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0%를 더 감면을 해서 실제 본인 부담금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접촉자 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는 최근 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그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과 예. 동거인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의 검진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입원 명령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다전예성과 치료에 비협조적인 그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네네. 결핵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명령을 내리고요. 입원비와 약제비, 부양 가족의 생활 지원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3분의 1이 감염됐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가 균이 뭐 내성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건 걸로 봐서 이제 혹시 잠복 결핵 감염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성 결핵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잠복 결핵 하니까 참 생소하실 건데요. 예.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이 실제로 우리 신체에 잠복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이 되지 않고요. 예. 또 증상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본인은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내가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본인도 예. 모르고요. 검사를 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결핵에 감염에 진단되는 검사가 피부 반응 검사와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검사의 단점은 활동성 결핵과 잠복 결핵을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활동성 결핵을 배제한 후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핵 발생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예방화학 치료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최근에는 체내에 생존해 있는 소수의 균도 치료한다는 의미로 잠복 결핵 감염에 치료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광주 서광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의 윤병갑 원장님을 모시고 폐결핵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내용을 이렇게 또 나와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을 의심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서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폐 좀 건강하게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편백나무 숲속길을 좀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폐에 가득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숲하고 발음하면 입속에서부터 맑고 서늘한 기운이 돌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폐도 마음도 맑고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